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뽕, 정치의 지도를 드리자.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좀 틀기가 그랬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하하하하하 이 밤이 끝날 때까지 뭐 이런 말도 있고 좌절금지 프로젝트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능이 다가올수록 포기하는 학생도 들어가고 좌절에 극에 달아서 저 바닥으로 꺼져버린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모두 다 끝난 듯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꾸는 꿈을 지금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그런 힘든 과정, 힘듦, 그리고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그 정말 꾸고자 하는 그 꿈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 꿈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좌절이나 또는 포기 이런 거는 진짜 노력하고 진짜 열심히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거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할 만큼 다 해보고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보고 안 됐을 때 좌절하는 거고 포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신이 좌절하고 포기할 만큼 그렇게 죽도록 미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기간이 수능까지 남은 기간이 여러분 인생의 꿈을 이루는데 남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들이 남아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민주정치와 선거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주정치와 선거 2의 첫 번째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아주 간략히 민주정치와 선거 2의 뼈대를 잡아드리면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와 선거 2, 우리 교재의 여덟 번째 주제의 뼈대를 그리겠습니다. 민주정치와 선거 2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한 선거, 그리고 선거 문화입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한 선거, 선거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런데 지방선거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그 전에 외웠던 선거제도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인만 해보면 되는데 다시요 여러분. 민주정치와 선거입니다. 민주정치와 선거 두 번째 시간에 큰 뼈대는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한 선거, 그리고 선거 문화다. 되셨죠?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나온다. 그런데 선거 제도를 할 때 이 두 가지는 사실 다 배운 부분이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운영하는 선거공영제,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을 외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제시문에서 나오면 여러분 분석해내면 돼요.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운영하는 선거공영제, 그리고 선거구 법정주의, 그 밖에 여러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참관인 제도, 또는 정당의 어떤 지출 내역, 선거 비용 지출 내역, 정당의 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거나 또는 선거인 명부 등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 더 써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민주선거의 4원칙도
민주선거의 4원칙, 보통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것이 확립되지 않고는 공정한 선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기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고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계속 뼈대를 세우고 정치의 지도를 그린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와 선거 두 번째 중요한 뼈대는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한 선거, 선거 문화다. 되셨죠, 여러분? 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고 공정한 선거에 있어서는 앞에 배웠던 민주선거의 4원칙, 이건 앞에서 배웠습니다. 선거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 배웠고요. 이게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었습니다. 민주선거의 4원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기타 요러요러한 것들도 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선거 문화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 문화,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좋은 것만 고르면 됩니다. 막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막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게 그동안의 우리나라 선거 문화였고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네, 여기 선거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 요즘은 SNS 등을 통해서 선거 운동이나 뭐 그런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건 상식적인 수준이 되겠고 이 매니페스토 운동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 그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일명 정책선거입니다. 정책선거.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한 선거, 선거 문화, 공정한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문화, 매니페스토 운동 기억하자.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요건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고 우리나라의 선거를 우리나라의 선거,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58쪽에 보면요. 5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나라의 선거 내용 가운데서 올해부터 도입된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니고 도입된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군요. 지방선거 먼저 나왔군요. 선생님이 순서를 착각했네요. 이거 보고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나라의 선거, 지방선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면요. 크게 이렇게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못 적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중앙선거가 되고 지방의 광역단체장이라든가 광역의회, 즉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를 뽑는 선거가 지방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보세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기가 행정부의 짱이 되고 여기가 국회 입법부의 짱이 되죠. 서로 견제와 균형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방에서도 보시면요. 지방에는 수준이 달라요. 지방은 넓은 지역의 지방이 있고 그 넓은 지역의 지방의 기초를 이루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요. 광역도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정이 되고요. 광역의회가 입법이 되고요. 행정이 되고요. 입법이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 그래서 여기에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이. 그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중앙선거에서 보시면 대통령은 다수대표제로. 여러분 다수대표제인 두 가지가 있었죠. 절대다수대표제와 상대다수대표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을 때 이 다수대표제는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상대다수대표제예요.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상대다수대표제 방식으로 하고 있고 5년 단임제입니다. 한 번밖에 못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역시 상대다수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좋아하는 후보에게, 각각의 지역에서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고요. 이게 바로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므로 좋아하는 정당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앙선거를 통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구성할 때는 몇 표를 던져요? 3표를 던집니다. 대통령 좋아하는 인물에게 1표, 국회의원 좋아하는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 해서 모두 3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도 한번 가볼게요. 지방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도 뽑고 광역의회도 뽑고요. 기초자치단체장도 뽑고 기초의회도 뽑습니다. 우리 주소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서울시, 강남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광역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게 기초입니다. 누군가 강남구에 살면 그 사람은 강남시. 네. 강남구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면서 동시에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서울시의 장과 의회, 강남구의 장과 의회 선출에 모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써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에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 대통령입니다. 일명 그냥. 그러면 다수대표제로 여기에 1표를 던지고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1표를 던지고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좋아하는 정당에다 1표를 던집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이러한 대표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3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때도 그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어떤 후보에게 1표를 던지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1표를 던지고 그리고 정당에게 또 1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 둘, 3표. 기초를 할 때도 3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각각의 국민들이 행사하는 표는 모두 6표가 됩니다. 모두 6표가 되는데 실제로 8표씩 던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방선거 할 때 특별자치단체 선거를 같이 했거든요. 이 특별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이 바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입법부고요. 여기가 행정부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아침부터 해서 그런가 봐요. 여기가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뽑는데 1표를 던지고요. 그리고 교육위원을 뽑는데 또 1표를 던집니다. 여기 1표예요. 그래서 모두 지방선거를 할 때 8표를 던졌었습니다. 특별자치단체까지 여기 2표까지 합해져서. 그런데 그림이 요만큼만 나오면 6표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선거를 한다고 하면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재보궐선거가 있긴 하지만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를 드는데 이 중앙선거는 우리가 대선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거라고 불러서 총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 상대다수 대표제로 1명, 가장 좋아하는 후보 1명, 총선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에서 좋아하는 후보에게 1명, 정당 좋아하는 정당에 1표, 1인 2표제 방식이죠. 이거 똑같이 지방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의회 뽑을 때 좋아하는 후보에 1명, 좋아하는 정당에 1명, 좋아하는 후보에 1명, 좋아하는 정당에 1명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때 여기 광역의 3표, 기초의 3표에서 국민 모두 다 6표를 행사하게 되고 플러스 특별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2표가 합쳐져서 8표를 행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색깔에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는요, 정말 이 중앙선거의 축소판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진 건 요거 광역이라는 표시밖에 없어요. 얘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 대통령, 일명 대통령, 중앙에 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 다수대표제. 그리고 이 광역의회, 국회의회의 역할을 하는 광역의회 의원을 뽑을 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 다수대표제인데 비례대표제인데 여기만 중선거구 소수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특이하니까 요게 시험에 종종 나왔죠. 여러분,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요새 의미는요? 여기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는 1등한 단 한 사람만 대표로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는요. 득표 순으로 일정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구에서는 2명을 뽑기도 하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4명까지 뽑기도 합니다. 이 말은 4명까지 뽑는다는 말은 1, 2, 3, 4등을 대표로 하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1, 2, 3, 4등까지 대표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작은 정당에 그래 기초의회에 있어서만큼은 작은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3등, 4등으로라도 작은 정당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부터 이렇게 그래서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2명에서 4명까지 뽑아요. 우리나라 기초의회는 선거구당 중선거구제 맞죠? 2명에서 4명까지 뽑는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투표할 때 2명에서 4명을 찍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투표할 때는 한 명한테만 투표를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후보 한 명한테만 투표를 하고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 1등으로 당선된 사람 2등, 3등, 4등까지 이렇게 자른다라는 얘기지 한 사람이 투표를 할 때 4명 뽑아요. 2명 뽑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초창기에 이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으로 기초의회 선거를 했을 때 2등에서 4등까지 뽑혀요.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셔서 내가 4명을 뽑는구나. 내가 2명을 뽑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무효표가 되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명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표, 정당에 한 표. 그래서 기초도 역시 3표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요.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죠. 국회의원은 몇 번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8번 막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3번, 연임 3회까지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방에서 뭐 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계속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 세력과 이렇게 유착이 돼서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특별자치단체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이 짱을 뽑을 때 정당에서 이렇게 출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지사는 어떤 정당 출신인지 아시죠? 서울시장은 어떤 정당 출신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 공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은요,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강남구 교육감, 남양주시 교육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은 기초 단위에선 선출하지 않고 광역 단위에서만 선출합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만 선출한다. 이제 모든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뼈대를 세우면서 반복을 해요. 지루해도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민주정치와 선거,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한 선거, 선거문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지방선거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했고 지방선거를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선거할 때 6표를 행사한다. 되셨죠? 플러스 특별지방자치단체 선거가 합해지면 8표가 된다. 되셨죠? 그리고 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 광역자치단체 선거는
중앙선거의 축소판이지만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여기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되셨죠? 또 하나, 특별자치단체 교육감은 정당 공천 받지 않고요. 그리고 광역단위에서 선출한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이따 풀어보고요. 아까 선생님 앞에 실수했던 5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얘기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여러분 지금 다음 안내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간대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와 봉투 2종입니다. 예. 조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네, 아직 여기 위에까지만 딱 보시면 투표소에 갈 때 여권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재외국민 선거입니다. 재외국민 선거 선생님이 뭐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뭐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는 찜한 학생이 없군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민주선거의 4원칙 할 때 했습니다. 보통평등, 직접, 비밀. 그 중에 보통선거 원칙. 여러분 보통선거 원칙이 뭐죠?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우리나라 국민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냐면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 왔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라고 해놓고 일정 연령이 되는데 제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못해 왔다고요. 여러분 제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외에 아예 거주하는 사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가요? 예, 여러분. 예.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권리만 있을 뿐 그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권리만 있을 뿐 미국의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한 표가 행사되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영주권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한 표 행사를 못했죠. 또 하나 일시체류자 있습니다. 누구 있냐면 유학생. 또 뭐 있을까요? 일 때문에 간 사람들, 상사원, 주재원, 여행하는 사람들,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 때문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바로 외국에 일시에 체류하지만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으면 한 표 행사를 못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게 바로 재외국민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후보를 뽑을 수는 있을까요? 이 사람 분명히 국외에 거주하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주소지가 없죠. 그러면 주소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게 지역구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도 그렇겠죠. 예, 그들이 속한 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도 비례대표 선거. 여러분 비례대표 선거 어떻게 했었죠? 좋아하는 정당에다 한 표 던지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 던지는 비례대표 선거에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이냐면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서 있어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던 것이냐면 공직선거법에 여러분 이게 헌법이고 이 공직선거법은 법률로서 그 하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제외에 있는 국민들은 선거할 수 없다. 선거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선거권이 있다라고 해놓고 그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법률 조항에 이렇게 해놨으니 이것은 바로 헌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결정을 받아서 이제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제외 국민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투표소에 가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숫자로 어쩌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여기 다음 안내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제외국민 선거제도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1번 직접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직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보통. 그러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이 제도는 아마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을 것이다.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웠을 거예요. 헌법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평등하다. 선거권이 있다라고 해놓고 그 이전에 공직선거법은 제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개정되면서 이제 제외에 있는 국민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이죠. 3번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에서만 실시된다. 그럼 뭐도 된다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아니, 크게 말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요. 제가 이렇게 작게 말하면 막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강조하느라고 작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였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4번, 이렇게 제외국민 선거를 하게 되면 무소속 후보보다는 정당 공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5번, 선거권을 가진 제외국민이라도 피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여러분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면 피선거권도 같습니다. 선거권만 주고 피선거권을 안 준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여러분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선거를 하는 그 현재까지 그 이전부터 한 5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제외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피선거권은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술은 틀렸다라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 모두 다 이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 문제는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또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풀어봅시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국민은 이 선거에 참여하고 이 선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한번 보니까 소선거구제 무슨 대표제로 한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제로 하며 연임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A선거는 무슨 선거입니까? 복습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대선이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중앙선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선 이것만 나온 거죠. 하나 더 씁시다, 여러분. 소선거구제, 가대표제. 그러면 어떤 대표제죠? 네, 다수대표제.
여기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앙선거고 여긴 딱 보니까 광역, 기초광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B선거는 네, 지방선거 되겠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묶어놨고 광역 지방의원, 기초지방의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여기와 그리고 지방의 의회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죠. 아까 선생님 그림은 광역은 광역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묶어놨던 그림이었죠. 차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다수대표제로 하고요. 연임 3회까지. 배운 대로 있네요. 그리고 지방의회를 딱 보니까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이거 다수대표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뭐였냐면 기초의회에서 여기 중선거구제, 무슨 대표제? 네, 소수대표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A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는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 여러분, A선거 국회의원, 우리의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를 뽑아서 대신하라고 대표를 뽑은 거죠. 그런데 대표를 뽑아놓고 유권자는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 유권자가 직접 정책을 결정하면 이건 직접민주정치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대표를 뽑아놓고 이게 대의제의 기본 선거를 한 겁니다.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한 겁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죠. 2번, B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이 모두 4표를 행사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B선거에서 사람들은 모두 몇 표를 행사합니까?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표 틀렸죠. 6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와 B 선거는 의결기관 구성을 위한 것이다. 한번 볼까요? A 어디 있습니까? A 선거. 여기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이 행정이고 여기 A 선거 국회의원이니까 의결기관 맞죠? 맞네요. B 선거 보겠습니다. B 선거도 의결기관. 아니죠, 여러분. B 선거에서 여기 앞에 짱은 집행기관이고 여기 뒤에가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B 선거 전체를 의결기관 구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가 대표제에 비해 나 대표제는 상대적으로 선거관리가 쉽다. 여러분, 가 대표제는 다수대표제고요. 나 대표제는 소수대표제입니다. 가 대표제, 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아요. 여기 중대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4명까지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둘 가운데 선거구의 크기는 어디가 더 넓겠습니까? 얘가 더 선거구가 넓겠죠. 어디가 더 선거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선거구가 작은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가 선거 관리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가가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죠. 가 대표에 비해 나가 아니라 가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틀린 진술이죠. 5번. 나 대표제에 비해 가 다수대표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 맞네요, 여러분. 다수대표제는 1등한 단 한 사람만, 나머지 표는 다 버려지는 표. 여기는요, 중선거구제 1, 2, 3, 4등까지, 4등까지 표는 다 당선에 기여한 표. 사표는 어디서 더 많겠어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 여러분, 지금 6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였지만 전반적으로 선거 제도들,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이런 것의 의미를 모르면 못 풀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에서 했던 그 선거 제도를 기본적으로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 의미 이런 것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기억해서, 잘 암기해서 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선거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거, 지방선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사실은 제도다. 앞에서 다 했다. 끝.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두 번째 뼈대. 공정한 선거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선거 보세요. 공정한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선생님이 한번 어제 그저께 집에서 제 강의 빨리 듣기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이거 1.0으로 들으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니까 한 1.7로 들으면 어떨까 하고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들리더라고요. 예, 빨리 듣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빨리 듣기로 해서라도 저랑 같이 이렇게 정치의 지도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나오면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민주선거의 4원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그리고 기타 참관인 제도라든가 선거 비용을 공개한다든가 기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의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 어떤 사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헌법상 독립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한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아주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짱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BX라는 거죠. 짱은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짱은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이들 9명이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그래서 호선입니다. 호선.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333 돼 있는 헌법기관이 또 뭐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재판장, 헌법재판소장, 예, 그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면 안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호선한다. 예, 좀 유치하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선거와 투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정당 관련 사무를 여기서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정치자금 같은 것도 여기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후원회, 그 다음에 무슨 기탁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서 정당에게 이렇게 돈을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돈은 정치자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정당 등록 이런 사무도, 정당 관련 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선거가 관리되는 것, 즉 선거를 국가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 이게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거죠. 선거 자체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국가가 관리하면 좋은 점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줍니다. 벽보는 몇 장만 붙여야 되고, 그리고 책자는 몇 개만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설은 몇 번만 할 수 있고 딱 정해주고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기회균등. 그리고 선거 비용에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단점은 이 국고 지원하니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금.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유능하지 않은 그런 다수가 막 출마해서 후보자 난립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공영제의 장점, 기회균등, 국고 지원, 유능한 후보의 정계 진출. 다시 여러분, 공정한 선거입니다. 민주선거의 4원칙 앞에서 배웠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는 선거공영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좀 쓰겠습니다.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네.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는 주의입니다.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게 되면 어떤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책정되는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로서. 그래서 선거구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선거구를 정할 때는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구 대표성을 고려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인구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많은 대표가 나오도록 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적은 대표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뭐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지역별로 시도별로 똑같이 한 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시나 또는 도에서는 한 표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대표성만 강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인구에 비례해서 대표를 주게 되면 도시에만 정말 많은 대표가 나오고 지방, 특히 농어촌 이런 지역에서는 대표가 없는.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농촌이나 어촌에는 대표가 별로 없고 도시 지역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대표들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대표성에 따라서 선거구만 획정하게 되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대표성도 고려하여서 인구 간의 편차가 조금 나더라도 농어촌 지역에다가 대표를 이렇게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7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영식이가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사하던 중에 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내용을 검색해 본 것이고요. 이와 같은 법 개정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이 종종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삭제된 조항을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다 제시문에 나오고요. 이 제시문 보면서 여러분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75조 삭제된 내용을 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 이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거네요. 기존에 했던 것인데. 두 번째,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1인마다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설회 개최할 수 있다는 걸 삭제했네요. 여러분, 지금 동시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합동연설회, 1인 연설회를 삭제했습니다. 딱 보면 어떤 생각 드나요? 합동연설회를 하거나 요즘 세상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다 하고 온라인으로 되는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합동연설회를 한다는 것은 어쩐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삭제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1번, 선거관리의 공정성 때문에. 그동안 이게 공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합동이고 누구나 이렇게 이게 공정하지 않은 조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네, 고비용, 과열, 선거 분포를 극복한다. 바로 이 내용이죠. 이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비용입니까? 또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비방하고 막 과열되고 바로 2번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공약과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오히려 합동연설을 하면 자신의 공약을 막 퍼뜨리기 좋을 수도 있죠. 이것 때문에 삭제했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다음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이거 균등하게 줬는데요, 이미? 그것 때문에 삭제한 것도 아니죠. 5번. 후보자 소속 정당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삭제했다.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A는 뭐냐면 정치인 등의 축 부의금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총 242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대요. 정치인 등이 축의금, 부의금, 금품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이는 19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1912년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있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축, 부의금,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아울러서 생활 주변에서 선거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A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향후 축, 부의금, 금품 제공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이번 조치권을 포함하여 고발 조치하고 축, 부의금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A가 무엇일까요? 어떤 기관일까요? 여러분 축의금이나 부의금, 축의금 축하할 때 이렇게 뭐 주는 거
결혼식 축의금, 부의금, 위로할 때 이렇게 주는 그런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정치인들이 축의금이나 부의금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대할까 봐 안 되겠다. 선거법을 지키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공정한 선거죠. 공정한 선거 문화, 선거 풍토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A는 어딜까요? A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보다시피 공정한 선거를 위한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번부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이 A는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죠. 꼭 기억해야 될 거.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관련 사무,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본다. 됐습니다, 여러분. 니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니죠.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호선입니다. 상무간의 선출. 틀렸습니다. 디귿,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의원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합니다. 만약에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임기를 좀 늘려달라고 저기 잘 보여야 되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신분을 보장해달라고 해서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존재한다. 기억하세요.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와 총 의석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여러분,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는 것, 법정주의. 어디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합니다. 선거구 총 의석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올해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욕먹었습니까?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한 석 더 늘렸다고 막 국회를 욕하고 막 그랬던 여론도 있었고,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고 그랬죠. 네, 그걸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선거구 위원 의석수는 국회에서 정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정당 나가는데요. 그 이전에 남은 문제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지요.